저는 대통령의 말에 어느 누구도 비판하지 않는다. 전부 다 윤비어천가만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다른 문제잖아요. 그리고 또 의민들의 생계가 다른 문제입니다. 왜? 특히 정부 여당이 거의 답정너 방식이잖아요. 폴리스 6월 전국 자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부겸에서 대통령 지지율 보면은 행보다 이렇게 표현해 놨는데 아마 1, 2주 전과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대통령 지지도 홍 소장님께서 한번 짚어주시죠. 전체적으로 봐서 이 조사 지금 이번은 35% 남짓한 수준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유지가 되고 있다. 그런데 이 지지율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그 주목을 해봐야 될 거는 뭐냐면 대통령 지지율이 전체적으로 봐서는 한 1년 지나면서 임기 초보다 조금 떨어지는 국면으로 가는데 어쨌든 등락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번 한미일 그 공조 회복 이건으로 한 지지율은 제가 본 데는 이전 다른 사안하고는 좀 다릅니다. 노동 이슈를 갖고 지지율이 오를 때하고 달리 이번의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보수 진영의 총체적 최대 결집이 나왔던 게 한 40%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효과가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떨어지는데 이거를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 세력을 최대한 결집시켜서 얻을 수 있는 맥시멈의 한계를 이번에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당 지지율인데 정당 지지율도 이게 참 조사 기관마다 곤욕스럽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대통령 지지율은 조사 기관마다 좀 다르게 나와도 그것이 뭐 큰 차이가 상대적으로 그렇게 크지가 않는데 이 정당 지지율은 어떻게 나오냐면 어떤 조사 기관은 민주당이 상당히 앞선 거로 발표를 하고 있고 일관되게 갤럽이나 저희들 조사상으로 보면은 민주당이 앞설 때도 저희들 조사는 그 국힘당이 앞서는 이런 것들은 있는데 좀 특이한 부분이에요. 저희들은 ALS하고 전화 면접과 혼용을 해도 핸드폰을 ALS를 하기 때문에 ALS를 더 많이 쓰는 상황이고 갤럽은 100% 전화 면접하니까 조사 방법으로 놓고 본다면 갤럽하고 저희들하고는 완전히 달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갤럽하고 저희들 조사는 정당 지지율이 비슷하게 나오고 있어요. 반면 이제 그 민주당이 높게 나오는 조사들은 보면은 이제 그 ALS 쪽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 부분이 지금 정확하게 규명은 되지 않고 있는데 어찌됐든 갤럽하고 저희들 한길리서치 조사를 보면 이거는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는 조사고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그 내용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지지율가 갤럽은 이 아마 여기 6월 13일 15일이니까 둘째 주 6월 둘째 주로 봐야 되겠는데 34 민주당 34 이렇게 동률로 나오고 저희들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32.2 민주당이 31.6 오차범위 내에서 지지율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징은 뭐가면은 무당층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지금 이 갤럽의 경우는 무당층이 27%고 지금 저희들 조사는 지금 27%가 더 되죠. 더 될 수가 있겠죠. 지금 보면은 뭐 똑같네 27.3% 갤럽이 27% 한겨레 27.3%인데 거의 최고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가 하면은 대통령 지지율에서는 긍정보다 부정이 많으니까 어떻게 보면 대통령 지지율만 놓고 보면 안티 대통령 지지율이니까 이게 승부가 났네 반 대통령 지지 세력이 우위를 점하네 기울어졌네 이렇게 보는데 정당 지지율에 가서 선수들로 딱 낮춰보면은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승부가 나지가 않아요. 거의 지금 그 같은 상황이고 문제는 그 과정에 두고 무당층이 27% 즉 정당 지지율 기존 정당이
얻고 있는 지지율에 거의 준하는 만큼 무당층 지지율이 올라와 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제3 세력에 등장할 수 있는 필요 조건이 계속 충족되고 있다. 그래서 뭐 한편에서는 제3당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여론의 정서하고는 무관하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인 여론을 토대로 해서 그런 움직임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예. 뭐 대통령 지지율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면 짧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집권 세력이 좀 위기 신호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집권이 2년차이긴 하지만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지 뭐 지금 1년 조금 정도 지났는데 거의 아마 민주화 이후에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인데, 그리고 여기다가 지금 소위 말해서 이 민주당이 연이어서 지금 자책골을 넣고 있지 않습니까? 돈봉투 사건, 김남국 코인, 그리고 또 윤관석, 이승만 의원 등에 대한 체포 동의안 부결, 이런 정치적 반사에 이걸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등을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집권 세력이 거기에 대한 정치적 반사이익을 못 받고 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여도 야도 싫다는 그런 일종의 민심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그러니까 집권 세력이 위기의식을 가진다고 한다면 국정 운정에 대한 전반적인 큰 폭의 변화, 그리고 인적 쇄신까지 이루어져야 되지만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오히려 더 민심과 이반되는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는 모습 때문에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윤석열 이 정부가 상당히 이 상황 자체를 좀 심각하게 받아들일 대목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마이크 이렇게. 저는 그 윤 정권이 워낙 초반에 낮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지지율에 대한 만족도가 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자기들이 지난번에 한 40%를 일부는 넘겼고 뭐 일부는 그 근처까지 근접한 부분에서 상당히 이 권력 운용에 대한 나름 자신감을 회복을 했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걸로 보이고, 근데 최근에 이제 조금 내려오기 시작하니까 자신감이 있었는데 왜 이럴까라고 하면서 조금 당황한 모습이 보이는데, 그게 이제 사교육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중산층 전반에 대한 지지 확장을 노린 거겠죠. 또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고 그 노동부 장관이 이정식이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김기현 대표가 이제 중국 영주권자 가진 사람들 투표 문제나 이제 그 건강보험 문제, 굉장히 이제 보수층이나 일부 또 중도층까지도 좀 끌어들일 수 있는 내용을 언급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정권이 굉장히 이 정치 기술자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게 확연히 보여요. 그래서 그 정치 기술자들이 이렇게 써보다가 좀 안 통하면 다른 방향으로 또 이렇게 써보고, 근데 여태까지 이 어떤 권력이든 정치 기술자에 의존해서 성공한 권력이 하나도 없죠. 정권마다 정치 기술자들이 있었지만은 그 사람들 때문에 다 정권 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치 기술자에 굉장히 의존하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만약에 버리지 못하면요 진짜 위기가 크게 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이 한수당이 지금 지적했잖아. 이게 잘하고 있다가 30%, 이 갤럽 35, 리얼미터 한길 30% 후반대에도 잘못하고 있다 부분들이 지금 이 갤럽 57, 리얼미터 58, 그 한길 있었죠 58.4, 다 50% 지금 후반대인 거죠 이게. 그래서 이 차이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 심각성을 지금 이제 아직까지 제대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제대로 안 나오고 있다는 건데 정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아마 그렇게 느끼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만들고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국민의 여론 민심을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수능 문제처럼 이렇게 불쑥불쑥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추정도 해봅니다. 그저께부터 떠오른 건 수능 발언이죠. 수능 발언. 네. 그리고 이조 교육부 장관도 그 국회 나와가지고 이게 4년 예고제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대학 입시에 대해서 뭔가 정책과 이걸 세우는 것은
다음 정부 이 대학 입시에 반영될 수 있다. 이번 정부 기간에는 문재인 정부 때 만든 걸 갖다가 시행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이런 거는 언제 있었냐는 시 법치주의를 강조하면서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차 교수님. 근데 이것이 아까 우리 지금 김덕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고등교육법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4년 전에 그러니까 수능 출제나 이런 입시 대학 입시 전체에 대한 이 제도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미리 법에 명시하는데 4년 전에 이걸 갖다가 모든 걸 예고를 해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을 그러니까 방지하자는 차원인데 지금 그런 부분들을 다 건너뛰고 대통령이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지금 수능의 지금 이 문제 출제가 소위 말하는 킬러 문항 때문에 이 지금 사교육을 지금 상당히 통해서 이익을 벌고 있는 이러한 이 이익 집단들과의 일종의 카르텔이라는 나름대로의 진단에 따라서 이걸 갖다가 지금 척결하는 것이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진작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지시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져야 될 사람이 국장인가요?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그럼 장관 정도는 책임을 져야 되겠죠. 뭐 물론 뒤늦게 지금 뭐 장관이 상당히 하니까 지금 뭐 공개적으로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자기 잘못을 고백하는 듯한 그러한 행태도 보이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첫 분날 대통령의 메시지가 대통령실에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지금 어려운 수능을 쉬운 수능으로 하라는 식으로 메시지조차 상당히 헷갈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 이야기는 뭘 의미하냐면 이것이 결국은 지금 대통령이 설명한 것처럼 오래 전부터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라 상당히 적극적인 발상에 의해서 나온 발언임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지금 물론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교과 과정에 없는 교육 과정, 공교육 과정에 없는 문제 킬러 문항을 내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사교육 집단들이 엄청난 이익을 그러니까 얻는 이런 부분 구조를 혁파해야 되는 건 사실이 맞습니다. 방향은 맞는 것이죠. 맞는 것인데 문제는 지금 이렇게 하니까 지금 킬러 문항 하나 뺀다고 해서 사교육에 의존하는 대한민국의 이러한 교육 제도가 이 교육 시스템이 다 무너지느냐, 다 변경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잖아요. 지금 일종의 점수로 줄 세우게 하고 그 줄 세운 점수로 좋은 학교 지금 졸업장을 하나 따면 평생을 먹고 사는 이런 식의 학벌 위주, 하고 경쟁 위주의 이런 입시제도, 이런 교육제도를 바꾸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그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이 많은 국민들이 바라는 윤 대통령이 바라는 교육계획의 실체일 것인데 사실은 킬러 문항 그 하나를 갖고 이렇게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것 자체가 일종의 뭐랄까요 말 그대로 정책 포퓰리즘이라는 생각밖에 안 든다는 것이죠. 우리 홍 소장님은 선생님 출신이잖아요. 그래도 제가 이 문제 때문에 근자의 교직에 있었던 선생님들하고도 이야기를 좀 나눠봤더니 왜 킬러 문항이 나오느냐.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의 입장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신으로 어쨌든 학교에서는 1등급, 2등급, 3등급을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킬러 문항이 안 들어가면 1등급, 2등급, 3등급 그 애들이 그 퍼센트별로 정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그렇죠. 일단 왜냐면은 등급은 수능에서도 등급을 정해야 되고 내신에서도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에 되고 내신에 되고 학교에 왜 수업을 어렵게 하느냐라고 하는데 동점자가 여러 명이 나오면 몇 프로를 1등급, 몇 프로를 몇 등급 하라고 하는데 거기에 동점자가 여러 명이 나와버리면 이게 난리가 나와버린다는 겁니다. 지금 학교 교육 내에서의 이 학교 학생, 학급, 학년 간의 이 상대 평가가 결국은 특기 상위권 위주로 해서 어렵게 문제를 가만 갈수록 어렵게 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다. 그런데 그 사교육의 그 부분을 귀신같이 또 보완을 해주고 이러니까 가만 갈수록 그 어려운 킬러 문항의 그 강도는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의 말에 어느 누구도 비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부 다 용비어천가, 윤비어천가만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박대출 의원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이 지금 조국 일가 대입사건 수사 등 대입제도에서 누구보다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가다. 그 이주호 장관은 뭐랍니까? 저도 전문가이지만 많이 배웠다.
이 지금 교육 그 문외한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적절치 못한 표현이라는 식으로 대통령의 말 한마디를 전부 다 무비판적으로 무조건 받들고 있는 이런 자세가 저는 더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시 이 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조금 더 하면 저는 사실 오늘 뭐 교육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할 생각은 없었지만 뭐 말씀 놓은 김에 하면 사실 대한민국의 지금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저출생 고령화 사회.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지방 소멸, 서울공화국에 의한 지방 소멸.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은 교육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데 학벌 사회 이 타파 못하면요, 이 저출생 이 고령화 사회 그리고 이 지방 소멸을 절대 극복할 수 없습니다. 학교가 서열화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당연하게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과열 경쟁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 좋은 대학을 놓으면 부의 양극화, 소득 양극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누구나 어떤 부모라도 어떤 식의 뭘 쓴 수도나 써서라도 좋은 대학 보내겠다는 생각이 강해질 수밖에 없잖아을 교육계획 한다고 대통령이 3대 교육계획 계획 과제로 교육계획 이야기했을 때 수능 이야기를 우리가 기대했겠습니까? 앞서 이야기했던 듯 대한민국 사회가 갖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의 근원을 어떤 식으로든 좀 고쳐달라는 그런 기대가 깔리신데 그런 건 전혀 안 하고 느닷없이 골든타임 다 지나갈 때 돼가지고 느닷없이 킬러 문항 갖고 놓는다는 그 자체가 국민들 입장에서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더 문제라 생각해요. 여기까지 하고요. 한 소장님 이번에 국정원 인사파동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일단 윤 정권의 핵심 실세인 안보실에 뭐 한간에 김태호라는 이야기도 있고, 참 그쪽에서 문제를 제기를 해서 저게 이제 뭐 제가 했던 문제가 터졌다는데 이 소지는 지난번에 작년 10월입니까 조상준이라고 검사 출신 기조실장 기조실장이 이제 무너질 때부터 이제 예고가 됐던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윤 정권이 이제 국정원을 사실상 비실세 기관으로 하려고 이제 김기현이라는 외교관 출신을 보낸 거 아니겠어요, 김기현이라고. 근데 이제 거기에 과거에 이제 문 정권 때 뭐 북한하고나 이런 부분에서 국정원이 뭐 간첩 잡는 기관이 아니라 내통하는 기관처럼 운영된 부분에서 이제 청산을 하라는 오더가 내리졌겠죠. 그러니까 윤이 이제 들어보니까 이 국정원에 말 좌파 정리한다는 문제 하에 저것들이 완전히 자기들 판이 됐는데 그거는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국정원에 이제 재장악으로 들어간 거고, 그거는 이제 김기현 국정원장이 힘을 거의 상실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만두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 못 버틸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국정원에 김기현이 만약에 그만두는 방향으로 가면 새로 이제 국정원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는 기본적으로 국정원의 성격 자체를 바꾸겠다고 말하지 않으면 윤 정권이 국정원을 다루는 명분이 좀 없어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국정원이 이제 이 대북 그리고 또 대외 첩보기관으로서만 이제 변화하겠다 뭐 이런 명분을 가지고 국정원에 새로운 변화를 근데 아마 이번에 다시 보내는 국정원장이 이제 있다면 그 사람은 완전 윤핵관이 가겠죠. 보면은 검찰 인사도 그렇고 지금 감사원도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많죠. 그래서 흔히 말해서 배타적 고유의 직분을 수행하는 폐쇄적 조직들에 있어가지고 인사 문제가 간혹시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는데 국정원에서 이게 노골적으로 이게 나오면 처음 봐서,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인사를 했다가 또 뒤엎었다. 그게 또 공공연하게 보도되고 있다. 보도되고 또 지금 김기현 원장 체제하에서 한 인사가 정당하다고 오늘 어제입니까 그제인가 미국에서 그러니까 국정원 망명했던 김기삼이. 김기삼이 기자회견에서 그걸 옹호했잖아요. 김기현 원장이 잘한 거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이번에 국정원 인사 지금 해외 공간에 공사로 국정원 최고 책임자로 보낸 사람들이 다 해외 전문적으로 뛴 사람들이다. 그럼 상당히 옹호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뭐 조선일보도 그런 이야기했던데 도대체 미국에 앉아 있는 친구가 국정원 내밀한 이야기를 누가 어떻게 이렇게 잘 알 수 있느냐. 아무리 자기가 퇴직했다고 하지만 그러면서 오늘 사실 이번에 문제가 됐던 지금 김기현 원장의 최측근이 김기삼하고 입사 동기래요.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그러니까 언론 플레이를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수 언론조차도 국정원 내부의 그런 내분 사태가 사실은 외국에 지금 망명으로 가 있는 사람의 입을 빌어서 이렇게 여론 언론 플레이까지 되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진짜 정말 대한민국의 안보 차원에서 걱정된다. 뭐 그런 식의 이야기인데 저는 상당히 충분히 그 공감을 합니다. 사실은 지난번 문재인 정권 때 국정원법이 개정되면서 국내 정치 정보 수집도 금해졌지만 지금 그러니까 대공 수사를 지금 경찰에게 다 일괄적으로 넘기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그걸 갖다가 다시 되돌리려고 하는 이 과정에서 국정원 내에 소위 말하는 과거 이 지금 공작 정치에 아주 이 능한 사람들이 드디어 다시 우리의 그러니까 이 시기가 왔구나. 그래서 좀 바로 하다가 너무 오버해서 이 부분이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방 소장님하고 차 교수님 그 일맥상통하네요. 지금 이제 국정원 인사 파동을 갖다가 바라보는 거기는 지금 매일같이 이제 브리핑을 한다고 이렇게 정부에서 지난번에 시찰단입니까? 시사. 예, 그쪽에서 그걸 하는데 어떻게 그 말 계속 들어보면은 문제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떻습니까?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문제잖아요. 그리고 의민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럼 야당이 제대로 그러니까 대처하고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왜? 특히 정부 여당이 거의 답정너 방식이잖아요. 지금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그것이 문제없다는 데만 지금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잖아요.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오늘 어디 인터뷰도 나왔지만 오늘 한겨레가 나왔더라. 한겨레 보니까 어저께 일본의 야당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렇게 처리된 그러니까 이 지금 방사수 수치가 많이 떨어진 물을 모래하고 시멘트하고 합쳐가지고 그걸 갖다가 고체화시켜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돈이 한 몇 조가 든대요. 그래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그럼 일본이 돈이 없으면 우리가 그 돈을 차라리 도와주자. 그런데 해양에 방류를 하게 되면 한 400억 정도면 끝나는 비용이기 때문에 결국 제일 싸다는 거죠. 그럼 문제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가 돈 낼게 그런 식으로 일본하고 이야기를 해야지. 일본 오염수가 그러니까 방류하면 별 문제 없거든요. 그걸 왜 우리가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까? 나 그거 정말 답답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독자 시찰단 다녀왔지 않습니까? 우리 나름대로 과학자들이 가서 객관적인 잣대로 다 본 건데 왜 그 결과를 IAEA가 발표할 때까지 기다립니까? 저는 그것도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런 전문가들 안전하다 아니면 오래된다는 이야기들이 진짜 대한민국 유명한 대학의 교수들이 서로 의견이 엇갈리잖아요. 그걸 갖다가 자기들 유리한 쪽에서만 펼친 데 가서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쪽에서는 또 안 됩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이래 이야기하는 걸 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이걸 다 그럼 전문가들 불러놓고 국민들 앞에 생중계하면서 너가 한번 설명해봐라. 그 이야기를 듣는 게 청문회 아닙니까? 왜 그거를 왜 안 합니까? 그게 왜 IAEA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안 해야 됩니까? 나 그거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런 문제일수록 국회가 문을 열고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를 해소하는데 앞장서야 될 거잖아요. 정부 자체는 합의했죠. 합의했죠. 그러니까 그 청문회까지 합의를 해놓고 시기를 그럼 IAEA 뒤로 미루자. 이런 비겁한 태도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은 정부 여당이 정말 질타받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뭐 이게 정치적 득실로만 갖고 볼 문제는 아니지만 굳이 정치적 득실로 간다면은 지금 상황이 되고 누구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그렇게 함부로 장담할 문제도 아니고 이거는 정치적 득실을 떠나갖고 이런 거는 좀 과학자 전문가들의 어떤 정확한 판단을 토대로 해서 정치적인 결정을 하지 말고 그런 완벽한 결론을 IAEA 조사만 갖고 믿으라고는 이야기하면 안 되죠. 이게 당사자들도 그런 확인을 해야 되죠.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해도 되는 문제인 거고 뭐 그 과정에다가 우리 이야기했지만은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좀 더 완화된 방법으로 꼭 일본이 아니어도 주변국의 어떤 경제적 부담을 해서라도 해야 될 일이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지금식으로 밀어붙이는 거는 좀 과하지 않나 싶어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19일 이틀간 중국 방문을 하고 그 시진핑 주석과도 만나고
이렇게 이 양국 관계 안정이 인류의 미래 우리를 지켜낸다. 뭐 이렇게 호응도 하면서 근본적인 어떤 견해차는 해소되지 않는 걸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어요. 과연 거기에서 대한민국은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나? 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제 김기현 대표가 그 지금 그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서 중국을 콕 집어서 그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지금 영주권자, 중국으로서 우리나라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가하겠다. 5년입니까? 지금 5년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영주권을 확보하고 난 뒤 3년인가가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마음껏 할 수 있다 뭐 그런 부분인데, 근데 3년 지나고 난 뒤에 중국으로 돌아갔다가 나중에 투표하러 오도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 또 하나 또 중국인들의 그 지금 과도한 건강부 그 보험 지금 그것 때문에 적자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뭐 충분히 그런 우려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외교 정책에 있어서 상호주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은 우리 지금 가 있는 우리 교민들에게 그런 똑같은 이 그런 뭐랄까요 혜택을 주지 않고 있는 참정권과 그 의료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주지 않고 있는데 우리만 그걸 준다는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국힘이 지금 이 이야기가 언제부터 나오기 시작하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싱하이밍 대사가 이재명 대표를 만나고 난 뒤에 상당히 비판 여론이 일었으니까 그때 지금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위안스카이 이야기를 하면서 싱하이밍을 그래서 지금 과거 구한말 시절에 위안스카이에 비교를 하면서 국민들이 상당히 불쾌해하고 있다. 그 이야기부터 지금 중국 때리기가 완전히 시작되고 있는 것 같은데, 가슴은 뜨겁게 하더라도 머리는 좀 차갑게 해서 국제적인 여러 가지 기류들하고 저는 호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못하면 진짜 한국이 정말 이 국제적인 질서에서 완전히 왕따가 될 수 있는, 낙동만 오래가 될 수 있는 상황도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양순. 시진핑이 옛날에 저기 트럼프 만나서 그랬죠. 중국은 과거 역사 한국은 과거 역사상 중국의 일부였다 그랬죠. 중국이 한국에 지금 한국 상급 공무원을 보내잖아요. 대사로. 네. 중국도 한국에 똑같은 노력을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상급 공무원이 와서요. 만약에 미국에서 뭐 하원 의장을, 공화당 하원 의장을, 공화당 하원 대표를, 공화당 원내 대표를 워싱턴에 있는 중국 대사가 중국 공관으로 오라가 옆에 앉혀놓고 미국 정부를 욕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윤 정권이 이제 중국에 대한 비판몰이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건 일면의 말은 맞아요. 그리고 맞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지금 현재 이 한국의 야당 대표가 중국 대사관에 가서 그 대사가 한국 정부 욕하는데 옆에 배석에 있었다는 거 옆에 전무후무한, 솔직히 말하면 그건 어디 접시물에 코 박고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 식의 그 행동을 했다라는 부분도 있다. 그럼 미국은 왜 중국한테 저러냐? 중국을 패죽일 듯 하더니만. 미국이 내년에 대선이 있으니까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미국의 그 부채 상환 조정회가 국채를 갖다 연말까지 1조 4천억 달러 팔아야 된다잖아요. 그 파는 것도 지금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어쨌든 내년 대선까지 중국하고 관계해서 지금 살짝은 좀 풀고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시각이 있는 거죠.